생활 방식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유교를 이렇게 내면화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느슨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부모를 이렇게 모신다거나 형제간에 그죠? 이런 것들도 느슨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다 유교 이념의 약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이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철저하게 유교 중심의 사회를 살다가 이제는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면 유교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제는 다양한 자신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교 이념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유교라는 거를요, 그냥 우리는 그럼 버려도 되는 거냐? 우리가 한 500년 동안 이렇게 내면하고 살았잖아요. 또 유교라는 것이 조선을 지탱해왔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유교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냐?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또 유교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 같은 거는 없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또 내일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유교가 어떠한 그 가르침인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일찍 한 30살 넘어서부터요. 우리 동방여행 가면 인천 평생학습관이 있죠? 혹시 다 아세요? 제가 30살 넘었을 때부터 인천 평생학습관에 가서 이 어르신들 그 한자를 한 7, 8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향교에서도 제가 유교 아카데미 뭐 이런 거 인천향교에서도 좀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광주 내려가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는 한문 강의를 계속 꾸준히 했어요. 지역사회 안에서. 그래서 그 강의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컨대 영어를 배우거나 뭐 중국어를 배워요, 일본어를 배워요. 그러면 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전공한 분, 아니면 뭐 미국으로 아니면 뭐 일본으로 중국으로 유학도 갔다 온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데, 유독 어디선가 우리 인천도 이제 곳곳에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런 기관에서 한문 같은 거를 배우는데요. 이런 기관에서 한문을 배울 때는 이렇게 정통으로 한문학을 공부한 이런 분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그 나이가 많거나 연세가 좀 많거나 아니면 한자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는 이런 분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유독 그 한문은 한자 한문이라는 건 누구나가 가르칠 수 있고 또 누구나 또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학도요, 엄연한 이 하나의 학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이렇게 정통으로 한문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을 이렇게 공부한 사실 이런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좀 듣고 공부도 좀 하고 평상시에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도 하고 지금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이 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 전통사회에서 기능을 해왔는가 하는 점들을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바로 인문살롱 상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좀 해볼 거는요, 전통시대의 그 유교의 역할과 지향, 전통시대의 유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유교는 어떠한 이 지향을 갖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학의 가르침이요,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안에서 이 유학이 중심적인 사상이 된 게 중국에서 그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 때부터 해서요, 중국이 이제 근대화되기 전까지, 우리도 개혁 개방이 되기 전까지 20세기 초까지 유학이 그 중심 원리였거든요. 중국에서는 확고 부동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신라 시대부터 들어왔지만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걸쳐서요, 우리나라도 유학의 역사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특별히 조선 시대는 500년 내내 확고한 유학의 이념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대의 그럼 이런 유학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요, 어떻게 통치하고 싶은 것인가, 또 백성들을, 국민들을요, 어떠한 사람으로 바꿔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그렇기 위해서 유학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혹시 논어를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논어 제1편이 학이편입니다. 논어 제1편이 학이편인데,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학,
배울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야지만 짐승과 달라지고요. 배워야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왜 여러분들 계신 여기 향교, 서원 이런 학교들을 세우느냐? 유학에서는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일 먼저 꺼낸 화두가 바로 뭐냐면 학이에요. 학.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 노자 도덕경 읽어보셨어요? 도덕경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바로 제시하는 게 바로 도입니다. 도대체 이 도를 아십니까? 도는 뭐죠? 그래서 이 도라는 것,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동아시아 전통사상 중에 유교와 도교를 가려면 가장 기준점이 되는데, 유교에서는 학, 배움을 아주 강조하고 도교에서는 도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유학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건 성당을 다니시건 아니면 불교를 가건 불교를 믿으시건 다니시건 가시면은요 뭔가를 자꾸 배워요.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교회 가면은 뭐 성경을 읽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에 가면 불경 같은 것들을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학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뭔가를 배워야 돼요. 도대체 그럼 유학에서는 뭘 배우는 거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육아 경전,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뭘 배우는가 하는 점들을 좀 보고, 육아에서는 그걸 통해서 어떠한 학문 전통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유교와 선비 문화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유교와 선비를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선비가 뭐냐? 공부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지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교할 때, 유학이라고 할 때 유자가 선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선비가 뭐냐? 공부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비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또 이러한 어떤 선비들과 관련된 이런 문화, 상과, 또 이들이 또 그런 공부만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적절하게 놀기도 하고 휴식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놀 때 어떻게 놀았을까 하는 거죠. 그냥 우리처럼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주말에 이제 누워서 자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모여서 그냥 뭐 폭탄주 돌리나?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옛날 그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연휴 시간들을 보내고 이들이 어떤 예술, 문화상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보는 거는요, 이 동양에서는요, 책을 나눌 때 경사자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동양에서는 책을 나눌 때, 도서를 나눌 때 경사자집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분류인데, 우리가 유학의 경전을요 13경이라고 합니다. 유학에는 13가지의 경전이 존재합니다. 유학의 경전은 13가지. 이거는 예컨대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 그죠? 교회 가면은 뭐 구약 성경이 뭐 66권이다, 73권이다. 뭐 그다음에 아니죠, 46권이다, 46권이다, 뭐 이렇게 39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 성서가 뭐 27권이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팔만대장경 이런 것처럼 숫자로 나타낼 때 유학의 경전은 1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3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3경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거냐라는 건데,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은 사라는 거는요 역사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또 이 역사도 강조하거든요. 또 이 자라는 거는 그 제자서라고 해서요 일종의 사상서입니다. 또 집이라는 거는 일종의 문집이거든요. 대인이 지은 시나 산문 이런 기록들을 모은 게 집인데,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 경사자집, 이게 경전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네 가지가 육아의 경전도 기본적인 13경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사자집 범주에 꽤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경이라는 거는요, 이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아세요? 경자가 뜻이, 사실 경자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한자로 볼 때 저게 이제 사전 찾으면 경서경, 이게 경서, 책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경자가요, 우리 경력 할 때 경자는 지날 경자입니다. 어디를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 경자가 우리 지구를 자를 때 있잖아요. 지구를 자를 때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죠. 경도는 세로로 자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 135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위도는 우리가 북이 뭐 38도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지구를 세로와 가로로 자르게 되는데요. 경이라는 거는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럼 왜 나온 거냐면 옛날에 배를 짤 때요. 배를 짤 때 배틀에다가 실을 막 걸어둡니다. 그 다음 가로로 한 줄로 막 걸어두고요. 그 다음에 시실을 왼쪽으로 오른쪽, 날줄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서 착각 또 보내고 착각 하면서 가로 세로로 교직이 되게 해서 천을 짜죠. 그때 저게 바로 C줄이라는 뜻이에요. C줄이 있고 날줄이 있는데 C줄이라는 건 배틀에다가 걸어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날줄은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날줄위라고 하는 거예요. 경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경위라는 게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도 있고 이러한 관점 저러한 관점을 다 담은 게 바로 경위서라는 거죠. 그래서 경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날줄은 왔다 갔다 하죠. 움직이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비롯된 말인데 흔들림이 없는 지위를 지닌 책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불경, 그 다음에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13경 이런 건데요. 이러한 책들은 그 사상에 있어서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위협을 받거나 누구에게서 비판을 받거나 그럴 수 없는 책이에요. 얘는 그 자체로 신성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이걸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경이라는 말이 책이 붙은 거는요. 우리 무슨 여러 이제 종교들 같은 데서도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건 경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가르침을 지닌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선진시대라고 하면 중국에서 진시황이 통일한 그 이전 시대를 얘기합니다. 진시황이 통일한 이전 시대라면 중국 역사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이렇게 있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인데 그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시대 여러 학파가 각각 기본으로 삼은 강요의 책, 강요라는 게 가장 근간이 되는 책을 우리가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자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경전, 그 다음에 경전, 두 번째 경전이라는 거는요, 그 학파 안에서 전해진다는 데 전할 전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전을 연구하는 것을 학문을 우리가 경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학이라는 게 경전을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이 이런 유형의 책이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저 경에 해당하는 것이 13경, 13가지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데요. 이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는 보통 역사서예요. 각 나라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데 원래 이 저 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역사서라는 의미로 이제 변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대 사서라고 꼽는 게요. 춘추가 있고 사기, 한서가 있고 자치통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춘추는 저 주나라 말기부터 말 그대로 춘추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춘추라는 역사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역사책이 왜 유가 경전이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유교에서는 이런 거죠. 유교에서는 이렇게 볼까요? 다시 우리 예컨대 개신교에서는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판단의 기준이 뭐죠? 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행동, 거지, 판단, 지침, 내가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컨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나름의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유교에서는 우리가 예컨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뭐 나라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고 왜 충성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유교에서는 우리의 행동거지나 행위의 그 기준을 누구로 삼냐면요. 중국 고대의 훌륭한 성인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임금들이 행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교는요, 유교가 갖고 있는 저는 가장 그 특장점이 바로 뭐냐면요. 유교가 갖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신 분들,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교에서는요, 유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행실도 똑바로 하면요, 우리도 공자, 맹자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의 역대 육아에서 이상적으로 삼는 임금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는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성인들이 있거든요.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뭐 이렇게 등등 나오는 누구나 우리는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학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요, 유교라는 거는요, 우리가 저러한 그 역대 훌륭한 성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 기준이라는 것이 그 이전 시대 과거의 훌륭한 업적을 산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우리 바로 왼쪽에 보면 지금 대성전 열어놨네요. 저 대성전에 가면 공자님의 위패를 모셔놨잖아요. 그죠? 공자의 위패를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향해서 우리가 석전제 공가을로 제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뭐 상방예 매월 그 다음에 1일과 보름에 그 날짜를 가리는 이런 그 예도 하고요. 또 여기 지역에 뭐 지방관이어서 고유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인천시장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인사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례가 있는데, 왜 공자 앞에 가서 그러느냐? 공자를요, 공자는 유학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만세사표, 이 인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공자의 삶이 인류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자처럼 우리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라는 거는요, 무엇이 되는 거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유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 공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역시 책 많이 보고요, 지식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심성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훌륭한 마음씨, 인격을 잘 갖추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유학이에요. 유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교의 가르침이 약간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막 느슨해지고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건데요. 요거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잘 안 해,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이런 거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굳이 뭐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람을 돕고 뭐 이런 유풍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이런 데 이제 더 방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유교가 도대체 뭐를 하기 위한 거냐? 이렇게 지식 공부와 심성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공자이기도 하고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이런 역대 훌륭한 군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에 가면은 향교도 그렇고 서원에 가면은 공자님 말고도 우리나라 역대 훌륭한 인물들을 모셔놓고 제사를 계속 지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을, 어디에서는 율곡 이이 선생을, 저 밑에 내려가면 뭐 남명 조식 선생을, 우리나라 역대 훌륭한 학자들을 모셔놓고 우리도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저런 분을 지향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매우 강조하는데, 바로 이제 그 중에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훌륭한 군주와, 쉽게 말하면 훌륭한 군주는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못된 군주, 어리석은 군주, 그죠? 우리가 혼군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군주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요, 결국 이건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사례를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학에서는 특별히 역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 공부를 하신다고 할 때 춘추라는 책은 우리 유교 경전에 들어와 있지만
유교 경전의 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기도, 한서도, 자치통감도 이런 책들을 다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바로 이제 대학원에 간 게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국서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요. 3년 동안 사서삼경을 딸딸딸딸딸 외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교수님이 너 뭐 공부할래? 그래서 저는 고전문학 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고전문학 한문학을 공부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한문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 먼저 대학원 가지 말고 먼저 가서 한문 공부를 하고 와라. 그래서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서삼경을 딸딸딸딸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요.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사서삼경 정말 딸딸딸딸 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남들이 못 외운 거를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까먹으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서 한국고전번역원 옛날에 그 민족문화 추진회라는 한국고전번역원에 가서 또다시 3년 동안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문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요 또 3년을 하고요. 한문 공부를 여러분들 이런 거죠. 누가 이제 영어 잘해. 저 사람 영어를 아주 잘해. 저 사람 뭐 중국어를 잘해. 반대로 저 사람은 한문을 아주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문을 잘하는 게 뭘까요? 한문을 잘하는 게 뭘까요? 예컨대 대성전 저렇게 써 있으면 아 저게 큰 성의를 모신 전각이구나 이런 걸까요?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여기 보면 뭐 문장이 막 줄줄줄 막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읽는 거예요? 아니요. 한문의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면요. 어떠한 서체로 글씨가 써 있더라도 이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궁극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은 잘 알죠? 정자로 쓰면 누구나 다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 초서, 행서, 막 이 전서, 막 글씨를 어떤 서체로 써놔도 이게 무슨 글자다라는 걸 판독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게 의미가 뭐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제 행서, 초서, 특히 초서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또 국사편찬위원회에 가고요. 또 3년 동안 또 초서를 배우고 이렇게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하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죠. 남들은 20대 때 취업해서 돈 벌고 연애하고 막 그럴 때 저는 20대, 30대 때 뭐 했냐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서삼경 외우고 막 이게 초서 막 익히고 막 한문 공부 딸딸딸딸 하고 아시겠죠? 돈도 못 벌고 그죠? 돈도 못 벌고 연애도 못 하고 그래서 전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늦게 37에 이제 아주 늦게 이제 장가를 가서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에서는요 다시 돌아오면은 이 역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서도 이제 읽어야 돼요. 공부할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10가구류, 100가구류라는 말도 쓰는데 실제적으로 한 10개 정도 사상가들의 사상서들입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이 남긴 책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맹자, 노자, 장자, 손자 저렇게 있는데 저게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책 이름이죠. 맹자라는 사람의 남긴 책이 맹자고요. 그죠? 노자라는 사람이 남긴 책이 노자고 장자 저게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학파의 서적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맹자는 바로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요. 맹자도 우리가 육아 경전 13경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런 것만 공자 맹자만 읽을 거냐? 아니요. 노자 장자도 읽어야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문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논어 맹자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선가 제가 예전에 면접을 한 적이 있는데 면접하는 분이 물어보더라고. 아유 우리 조 선생님 논어를 몇 번쯤 읽어보셨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이력서에 지곡서당 이런 데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우리 조 선생님은 논어를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웃었죠. 저 사람이 논어를 알아? 논어를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겠어? 하면서 제가 좀 거만한 목소리로 알겠죠? 제가 많이는 못 읽고 논어 한 200번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논어 한 200번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그래요? 아유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구만. 근데 갑자기 논어 학이 시습지 학이 뭘 배우는 거요? 딱 물어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 왜 지금 면접을 하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다른 면접관들이 아니 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어르신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하면서
제가 아니 근데 지금 면접 자리인데 지금 한문 공부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조 선생이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선생이 논어를 한 400번쯤 읽었다면 그냥 막힘없이 술술술 대답을 할 터인데 그죠? 머리에 생각이 많은 걸 보니까 공부를 아직 덜 했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런 거구나.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등등등등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한 논어를 한 400번 이상 읽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공자맹자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근데 공자맹자 공부를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서당을 졸업하고 등등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노장에 빠져서 그러니까 노자 장자 뭐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공자맹자 말씀 아주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장을 읽으면 노장, 또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읽으면 또 불교 경전이니까 머리가 우리가 사람이 꼭 이런 거지 고기가 맛있다고 맨날 고기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 다음에 야채를 먹으면 뭐 야채도 너무 맛있네 느끼는 것처럼 맨날 이게 육아 경전만 공부하다가 도가 경전을 공부하면 또 이제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상서들을 다 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건 여러 시문 합집, 개인이 쓴 여러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사자집이 바로 경전인데, 유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경전을 우리가 13경이라고 합니다.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13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 대해서, 경전의 층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유가의 경전은 크게 제일 먼저 논어, 효경, 맹자가 있습니다. 우리 유학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을 빼놓고는요 유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논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문답을 후대에 기록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논어책입니다. 다시요, 논어라는 책은 그러니까 공자의 직접적인 이야기, 또 공자의 제자들과 공자가 주고받은 여러 가르침의 언서를 후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후대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밑에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은 공자의 학맥이 바로 공자의 제자인 증자에게 이어지고요. 증자의 학맥이 자사에게 이어지는데 저 자사라는 사람이 바로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통해서 맹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공자와 맹자 사이는요 약 120년의 시간적 편차가 있어요. 중국 산동성에 가면은 공자의 고향인 곡부가 있거든요. 곡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산 아래에 곡부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서 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은 추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맹자의 고향입니다. 사실 맹자는요 태어나기를 이렇게 공자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학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산, 중국의 이제 산동성 쪽에 우리 유학과 관련해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 태산, 공자의 고향인 곡부, 맹자의 고향인 추성 이런 데를 함께 이렇게 다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유학의 가르침이 전승이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공자와 공자의 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논어가 바로 유가 경전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죠? 한문 공부한다, 유가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논어입니다. 논어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효경이라는 건데요. 이 효경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효라는 거는요. 효경은 공자와 공자 제자들 사이의 문답 가운데 효에 대한 가르침만을 모아놓은 게 바로 효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에는 아까 이제 10가구로 여러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무슨 서양에도 사상가들이 있어요. 동양 서양을 통틀어서 모든 사상을 통틀어서 효라는 사상은 유학에만 있는 유교에만 전하는 전매 특허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효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예컨대 도교 효가 없어요. 무슨 우리 법가 효가 없어요. 불교 효가 없어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효를 강조하던가요? 효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교가 이 동아시아 중국에 들어와서 막 전승이 되면서 보니까 이 효라는 사상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 라고 해서 불교에서 후대에 부모의 은혜가 매우 막중하다라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한참 후대 이야기고 불교가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가르침을 불교식으로 끌어온 것이 바로 부모 은중경이고 효라는 관념은 그 어디에도 없는 유교만의 특화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잠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죠? 이게 바로 유학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자 제자 중에서도 효로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이 바로 증자죠. 증자하면 효입니다. 증자는 바로 효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논어와 효경 요 두 책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기록 보존이 됐느냐, 바로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사이 주고받은 문답을 공자의 학문을 증자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증자의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록 정리한 게 하나는 논어고 하나는 효경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논어책을 막 읽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자공, 뭐 자하 이런 걸 나와요. 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증자에 대해서만 증자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자의 제자들이 이제 기록 보존하다 보니까 공자도 공자고, 그 증자도 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효경도 논어도 다 이제 증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맹자죠. 그래서 맹자가 앞에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한 책이 바로 맹자죠. 저건 맹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육아 경전의 가장 기본은 저 세 가지입니다. 또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밑줄이 없는 자사에 의해서 우리 사서삼경 중에 중용이라는 책, 논어맹자 대학중용이 나올 때 중용이라는 책이 바로 저 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사가 쓴 책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육아경전의 가장 기본이 논어, 효경, 맹자 저 세 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어 육아경전에서요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바로 삼경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경, 서경, 주역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모시, 상서, 주역. 그래서 모시를 우리가 시경이라고 하고, 상서를 서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역을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유학에서는 시라는 게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중국 전역에서 전했던 시 3천여 편을 공자가 그 중에서 교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300편 정도로 축약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 유학에서는요, 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학에서는요, 시를 아주 강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경이라고 했는데, 저때 서경은 역사입니다. 저게 역사예요. 우하상주라고 해서요,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이 네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서경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춘추도 역사책이지만 서경도 역사책입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게 바로 주역이죠. 주역은 이게 점술서죠. 우리가 주역하면 다 점치는 거잖아요. 이게 점치는 게 왜 중요해요? 점치는 게 왜 중요하죠? 궁금하잖아요. 일단 사람의 미래는 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역을 공부하면요, 제가 이제 이런 사수상경을 딱딱딱 외워서 공부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주역을 점을 칠 수 있나요? 당연히요. 당연히 저 점을 치고요. 저는 제가 장가를 갈 때 제가 점을 쳤어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이게 운명이 길할 거냐 흉할 거냐. 흉이라고 나왔으면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역점은 왜 이게 필요한 거냐면요, 우리 국가의 중대사, 국가에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왕비를 새로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도대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사람들이 이게 다 좋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의견도 팽팽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팽팽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해야 되는데 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나라의 최고 학자들이 모여서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점은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기라냐 흉하냐,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하냐 마냐. 이런 얘기 했더니 제가 예전에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한문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교수님, 점을 좀 봐주세요. 주역점이 그렇게 신통하다면서요. 뭡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나 말이야 사실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고, 분양받았다고. 근데 저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알겠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꼭 점을 에휴 그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매번 강의 나올 때마다 그 교수님 꼭 좀 점을 봐달라고. 그래서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자,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점을 봐고 점괘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점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점을 봤는데 안 좋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점괘가 안 좋으니까 팔지 마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년 뒤에 이분이 한 3년 4년 지나서 저한테 어느 날 선물 프로그램 하나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고마운 게 있대. 그게 뭐냐면은 그때 아파트를 팔지 말라고 그래갖고 안 팔았는데 값이 많이 오른 거야. 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 저한테 이제 선물 하나.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하다고 제가 받았는데 주역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대체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누구나 인생에 갈림길이 와요. 그 갈림길이 올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전을 던질 수도 있고요. 침을 탭에 떠갖고 막 이렇게 탁 하고 침 튀는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뭔가 제대로 된 절차와 학문적 근거를 갖춰서 치르고자 하는 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역은요 미리 이런 얘기도 해드립니다. 주역점은 미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자들이요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늘 왕명으로 모여서 혼명으로 점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주역을 가지고 사실은 이 무슨 철학관 이름을 걸고 이런저런 점술이 있지만 사실은 정통 주역에 의해서 점을 보는 거라면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주 명리학이 접어들고 뭐 이런저런 게 막 들어서요. 요즘에 짬뽕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통 주역으로 이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저희 누나가 둘인데요. 저희 누나들이 제가 아니었으면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죠. 저희 이제 누나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저희 이제 매형을 데리고 왔어요.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쟤네는 시집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어머니가 고민이 되니까 그때 이제 사서삼경 공부한 아들이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네가 점을 한번 봐라. 점을 한번 봐라. 어떤지. 그래서 제가 점을 들어가서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길 아주 잘 나와. 대길 잘 나온 거예요. 엄마 무조건 시집 보내요. 대길이 나왔어. 지금 잘 삽니다. 아시겠죠? 애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누나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하죠. 제가 아니었으면 시집 못 갔으니까 평생 동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지금도 주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런저런 그 인생의 갈팡질팡 뭐 선뜻 뭔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게 바로 주역인 거죠. 제가 다른 데서 한문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요 논어도 읽고 맹자도 읽고 대학 중용 이런 것도 다 읽고 다른 거 다 읽어요. 그럼 이분들이 항상 교수님 주역은 언제 공부해요? 빨리 우리도 주역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역은 항상 맨 마지막에 13경의 맨 마지막에 이제 옛날 선생님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주역을 공부하면은요 다른 게 재미가 없어. 맨날 점만 볼 거 아니겠어요? 네, 점만 볼 거 아니겠어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꽤나 이렇게 주역점을 잘 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인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오시면은 제가 뒤로 점 좀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특별히 예라는 거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삼예라고 하는데요. 주례, 의례, 예기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례라는 거는요. 사실 저게 예법 같지만 중국 주나라의 행정제도 조직을 나타내는 게 주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관직 제도가요. 나름의 천지, 동서남북, 천지, 추나추동, 음양오행의 질서, 이치에 따라서 국가의 관직 제도 등등을 신설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도를 설명해 놓은 쪽이 주례라는 책이고요. 의례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유교에서는 관혼상제, 그죠? 여러 가지 의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유교에서는 왜 이렇게 예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법. 그래서 예법에 관한 책이 의례고요. 그 다음에 얘기는 저 의례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의례에 관한 세부 해설서가 바로 얘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요. 뒤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앞에 시. 우리 문학 예술에 있어서 시를 아주 강조하는구나. 또 하나 우리의 행동 거짐에 있어서요. 예를 아주 강조하는구나. 우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예의 없는 놈, 그죠? 예의 범절 이런 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요. 이런 다 여기 연세가 많으시지만
동아시아에서는요 항상 이게 어른들이 존경받는 사회인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우더른이 존경받는 사회. 왠지 아세요? 아직까지 이 유교관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뭐 논리적으로 옳고 타당해도요 어른들의 한마디, 아유 요 버릇없는 놈, 요 싸가지 없는 놈, 저 막대 먹은 놈,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이게 강조된 것이 바로 유교 전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금도 노령연금 이런 것도 다 어르신들 위주로 나오고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열심히 세금만 내고 한 거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우더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문화라는 게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발달했는데 그게 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라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삼춘추예요. 춘추라는 책이 3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춘추에 대한 해설서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춘추 좌시전, 춘추 공양전, 춘추 공량전 3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 춘추에 대한 해설서를요 좌구명, 그러니까 좌시잖아요. 그래서 좌시전이고요. 성이 2글자예요. 공양구가 썼다고 해서 공양전이고, 그 다음에 공량숙이 썼다고 해서 공량전입니다. 그러니까 춘추라는 역사책에 대한 3가지 버전의 해설서입니다. 저기에서 바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의리론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러 그 신하 간의 뭐 형제 간의 여러 상하 의리를 따져서 행동해야 된다는 규범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이거는 경전 중에서도요 이하라는 책이 있는데